제가 드리면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의 격앙된 트윗의 정신을 빼앗겨 있을 때 캐나다는 역사상 가장 큰 지정학적 전환을 시작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시위, 세금, 대서특필된 헤드라인들이 주목받고 있을 동안 더 전략적인 무언가가 레이더에서 벗어나 콜롬비아,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중심에서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복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방역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계산된 것입니다. 캐나다의 액화 천연가스가 처음으로 미국의 땅을 거치지 않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캐나다는 처음으로 더 이상 편리한 공급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캐나다의 에너지는 이제 새로운 길을, 새로운 목적지를 찾았고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은 평범해 보이는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전형적인 정치가들처럼 차분히 말했습니다. 알버트에서 태평양 해안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송유관이 매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 뒤에는 북미 에너지 패권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거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캐나다는 신뢰받는 공급자였고 안정적인 파트너였습니다. 가격이 낮더라도 다른 선택이 없으므로 받아들였습니다. 캐나다의 석유와 가스의 약 97%는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갔습니다. 미국. 겉으로는 동맹처럼 보이는 관계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감옥 같았습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구매자에게 의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세금, 할당량, 공개적인 굴욕에 입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 주권이 협상 카드로 사용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몇 년 동안 구상되어 온 계획의 시작이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세금이 그것을 실현하게 만든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인프라와 물류를 넘어서 국가적 자부심과 전략적 비전, 장기 생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송유관은 알버타의 유전지대를 태평양 해안과 연결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학적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탈피의 경로입니다. 의존성을 깨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제 캐나다는 석유를 직접 아시아 시장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송유관과 정유소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독립성입니다. 하지만 석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스입니다. 최근 LNG 캐나다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액화 천연가스 선박이 출항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00억 캐나다 달러 규모로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민간 투자입니다. 그 목적지는 아시아입니다. 그 메시지는 캐나다는 일어났고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간 1,400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객에서 선수로 수동적인 공급자에서 주역으로 변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오늘날 아시아는 지구상의 에너지 수요의 심장입니다. 일본, 한국, 중국은 석탄을 대체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출발하는 선박은 미국 걸프 해안에서 출발하는 선박보다 절반의 시간 안에 동아시아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비용 절감, 시간 절감, 전략적 우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캐나다가 단지 경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것이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세요. 도널드 트럼프가 캐나다 제품에 35%의 세금을 부과하려고 시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치적 협박의 일환으로. 이제 캐나다는 단순히 자원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상태로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실행된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속이지 않습니다. 건설하고 있습니다.
허세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배관, 파이프, 화물선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그 자체로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마크 카니 총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격앙된 연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단에 올라가서 대중 앞에서 위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답변은 철로, 콘크리트, 강철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존의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나아간 천연가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미뤄졌을까요? 왜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대통령이 그의 공격적인 민족주의, 상업적 위협과 대립 외교 덕분에 캐나다는 마침내 에너지 전략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복잡합니다. 역사, 정치, 경제와 수십 년간 국제 무대에서 형성된 캐나다의 일정 부분의 자족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캐나다는 항상 조화를 유지하는 나라였고 다자주의를 믿었으며 대립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규칙이 매번 트윗 한 번으로 깨지는 세상에서는 다른 카드를 사용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보복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에너지 경로에 대한 투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스캔들도 없었고 기자회견에서의 극적인 연기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략적 재편성, 즉 캐나다는 이제 더 이상 인질이 아니라고 세상에 말하는 것입니다. 액화 천연가스가 캐나다 콜롬비아,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안을 떠나 아시아로 향한 것은 단순한 첫 번째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행위였습니다. 캐나다 에너지 및 지정학 역사에서 깊은 재서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캐나다는 균형을 재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도발이 아닌 대안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정부의 전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당신이 이를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캐나다가 미국의 송유관이나 터미널에 의존하지 않고 아시아로 가는 가스를 보내는 것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익을 확장하고 캐나다 달러를 강화하며 채굴, 운송,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에서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것은 실제 경제를 가열시킵니다. 이 경제는 당신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휘발유 가격, 집의 전기 요금, 그리고 당신의 동네에 도달하는 투자와 그렇지 않은 것을 정의합니다. 캐나다 전역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송유관 건설은 단순한 인프라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워싱턴의 에너지 부속품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년 동안 미국은 캐나다의 석유와 가스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흡수해 왔습니다. 약 97%. 이것은 상업적 협상이 극단적인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캐나다는 생산했지만 가격을 정하는 것은 구매자였고 그 구매자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는 매년 밀을 심고 그 모든 것을 한 명의 제빵색에 팔아야 하며 그 제빵사는 언제 얼마나 지불할지, 내년에 구매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이나 편리함으로 인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도널드 트럼프의 세금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그 다음에는 철강, 그 다음은 알루미늄, 그 후에는 구리였습니다. 안전국가, 보복, 펜타닐에 대한 연설 속에서 미국 정부는 세금을 경제정책이 아니라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으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맹이든 적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대립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재는 복종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주 정부 지도자들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세금 자체에 대한 두려움만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어떤 규칙이 적용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장, 정유소 또는 항만 터미널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다음 트윗에서 모든 것이 연기로 변할 수 있다면 어떻게 5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은 더 이상 단지 재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문제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오랫동안 서랍에 꽂혀있던 상업 다변화 전략이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액화천연가스 선적은 수년간의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속화시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필요였습니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함이 사치로 변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두려움으로 행동하는 나라입니다.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나라 말이죠. LNG 캐나다의 대규모 프로젝트 건설은 수백 개의 기업과 수천 명의 노동자를 포함했습니다. 키티마트와 같은 전체 도시가 남쪽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를 약속하며 다시 태어났습니다. 학교는 새로운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다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더 이상 제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은 캐나다의 가스를 신선한 공기처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을 대체하는 각 톤의 가스는 더 적은 오염, 더 적은 배출, 더 적은 호흡기 질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러시아, 불안정한 국가들이 통제하는 에너지 경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줍니다. 캐나다는 특권적인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제품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안전이었습니다. 안정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에너지 시장에서 그것은 금과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열정적으로 추진한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는 일정에서 수년 뒤처져 있습니다. 관료주의, 환경 반대, 정치적 일관성 부족이 모든 단계를 지연시킵니다. 미국의 가스가 마침내 태평양을 건너게 되면 캐나다는 이미 구매자들과의 관계, 가격 및 신뢰를 구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성에 있습니다. 캐나다 해안을 떠난 가스는 단순히 에너지를 운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세상에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더 이상 북미 상업 기계의 교체 부품으로 취급받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정 속에서 구조로 대응할 것입니다. 부과된 기한이나 제재 위협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캐나다의 외교 정책은 단순한 원칙으로 인도됩니다. 절대로 하나의 문에 의존하지 않겠다. 이 교훈은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오늘날 아시아는 세계 액화천연가스 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상적인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정치적 결정, 환경적 현실, 경제적 긴급함을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석탄을 떠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오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며 접근 가능한 가스 공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거의 무적에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콜롬비아,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키티마트에서 출발한 선박은 약 10일 만에 아시아에 도착합니다. 반면 미국 걸프 해안에서 출발한 선박은 최대 2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시간은 돈입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은 모든 것입니다. 권력의 균형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지도와 일정표를 넘어섭니다. 한 국가가 생산물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곳이 생기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압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며 교체 부품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시장에 의존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게임을 균형 잡을 만큼 충분할까요? 자, 한 가지 세부 사항을 생각해 봅시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캐나다에서 생산된 모든 석유와 천연가스의 약 97%가 최종 목적지로 미국을 향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집중은 단순히 상업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위험이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숨겨진 약점이었죠. 워싱턴에서 일어난 어떤 불안정은 엘버타와 서스케처원, 콜롬비아,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정유소에 지진처럼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숨막히는 의존성이었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편리하게 무시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정부 간의 게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은 캐나다 산업에 더 큰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익의 마진을 줄이고 해고를 의미하며 프로젝트를 지연시킵니다. 그것은 에너지 가격, 급여, 심지어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한 수익에 의존하는 학교와 병원의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예시가 필요하신가요? 캐나다 콜롬비아,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산업도시인 프린스 조지에서는 목재와 에너지 수출이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제재가 시행되었을 때 그 영향은 헤드라인에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침 식사, 슈퍼마켓, 전기 요금에서 실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일상 속에서 정부의 결정이 실체화됩니다. 따라서 캐나다가 이제 액화 천연가스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아시아로 직접 보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한 상징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들을 압박에서 해방시키는 제스처입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자신의 경로와 상업적 파트너를 확장하는 것은 캐나다를 더 복잡한 게임으로 이끕니다. 아시아 시장을 위한 글로벌 경쟁은 치열합니다. 카타르, 호주, 심지어 러시아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전쟁은 송유관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계약, 외교, 예측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캐나다는 이 새로운 수준의 경쟁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긴장감을 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세금을 2배로 늘리고 국제 무역을 개인적인 전쟁터로 만드는 동안 캐나다는 예측 가능성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성이 유일한 확실성인 세상에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상업적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캐나다의 신중함과 건설 전략이 얼마나 충분할까요? 그 답은 바로 사고방식의 변화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캐나다의 외교 정책은 반응적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주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알버타와 태평양 해안을 잇는 새로운 송유관 건설은 단순히 세금에 대한 대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복종의 논리를 깨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정학적 재교육입니다. 캐나다는 점차적으로 수용하는 파트너에서 제안을 하는 파트너로 변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조건을 부여하고 다른 이들의 편리함보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파트너로 말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캐나다는 자신의 목소리의 무게를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면 계속해서 이 여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로 표시해 주세요. 채널에 구독하세요. 알림벨을 활성화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만들고 있는 것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비전입니다. 이해입니다. 빈 슬로건에 가려진 진실을 찾는 비판적 의식입니다. 혹시 진정한 힘이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혼란 속에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국제무역의 불안정한 판에서 가장 효과적인 움직임이 바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한 수라면?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의 다음 위협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긴급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연단도 없었고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박수도 야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정 직전에 조용히 발표된 짧고 정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캐나다의 총리 마크 카니가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가장 공격적인 무역 확대에 대응한 방식이었습니다. 침묵으로, 타이밍으로. 캐나다는 자국의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데 계속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그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조치에 맞서 우리는 새로운 기한을 설정하겠습니다. 8월 1일. 어떤 공격도 비난도 연극적 연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문장 뒤에는 거대한 변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것을 포기의 표시로 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생존 전략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세심한 관찰자들은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전략적 전환, 반응에서 예상으로의 이동, 소리 없이, 깃발 없이 무엇보다도 초점을 잃지 않으며 써내려간 캐나다 외교의 새로운 장.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불안정함을 전략적 전술로 삼는 상대에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처음 대통령직을 맡았을 때 전통적인 정치인들이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의 하이퍼 연결된 시대에서 결정의 영향력은 그 내용보다는 그것이 발표되는 속도와 연극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은 곧 쇼가 되었고 하나의 트윗은 시장을 흔들 수 있으며 하나의 루머는 투자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짧은 발표는 수백만 달러를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니는 다른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바로 자제력으로 통제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한 개인적인 스타일을 넘어서 현재의 전쟁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두 가지 패러다임의 전쟁이라는 깊은 이해를 드러냅니다. 하나는 소음, 불안정, 폭력에 기반한 것. 다른 하나는 계획, 신뢰, 예측 가능성에 기반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두 번째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전략적 신중함이 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캐나다 정부의 큰 도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캐나다 수입품의 35%의 세금을 부과하고 철강, 알루미늄, 심지어 제약 부문에까지 세금을 2배로 늘리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오타와는 방역하지 않고 조정을 합니다. 재편성합니다. 그리고 배경에서 일하며 정치적 결과에 관계없이 이 나라가 대체 경로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그리고 내적인 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을 압도하려는 전략이 아닙니다. 실제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은 더 복잡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결정들이 회의실과 냉방된 사무실에서 내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향은 거리에서 나타납니다. 토론토에서는 제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에서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기계의 수입업자들이 기한과 마진을 재협상하고 있습니다. 세스카툰에서는 농부들이 새로운 세금이 비료에까지 영향을 미쳐 곡물 생산비를 더욱 증가시킬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안정성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빵집 카운터, 슈퍼마켓 계산대, 가게 예산 회의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카니가 침착함을 유지하고 무역을 정치적 무대가 아닌 협상 테이블로 만드는 결정은 약점이 아니라 방패로 드러납니다. 캐나다는 협상 중입니다. 총리실에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주 정부, 기업 지도자들, 국제 파트너들과의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가적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로, 항구, 자유무역지대들이 포함됩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만약 외부 세계가 전쟁터로 변한다면 이 나라는 스스로 버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크 카니는 더 대담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이고 변동성이 큰 글로벌 상황에서 캐나다를 몇 안 되는 균형의 중심지로 남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허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정성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은 정말로 소리치지 않는 이들을 평가할까요? 이것은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빠르고 단순화된 이야기들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침착함은 종종 무시된 것으로 오해됩니다. 확고함은 약함으로, 신중함은 수동성으로 간주되죠. 따라서 캐나다의 도전은 단지 도널드 트럼프의 세금에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 확대에는 은밀한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동맹을 적으로 만듭니다. 수십 년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위협으로 조약을 재편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협력은 순진하게 만들고 보복은 불가피해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캐나다가 압력에 굴복하고 동일한 논리에 끌려 들어갔다면 아마도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더 전투적인 사회 부문에서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캐나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외교적 정체성, 그들의 다리 역할, 예측 가능성의 명성,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카니가 보낸 메시지는 단순한 전술적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알림이었습니다. 강해지되 공격적이지 않게, 저항하되 무너지지 않게, 협상하되 모든 것을 전쟁으로 만들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긴장은 계속됩니다. 보수당은 기한 연기를 약점으로 비판합니다. 블록 케베크와는 산업 다변화보다 석유 부문에 우선순위를 둔 것에 불만을 표시합니다. 유니포르 같은 노동조합은 트럼프의 위협을 경제적 강탈로 보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부 압박은 커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가옵니다. 새로운 협상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품 목록을 확장하며 캐나다의 인내심을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구리 수입의 50%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을 때 그는 협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재의 길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는 약품에 대한 200% 세금도 암시했습니다. 모두 사전 협의나 외교적 중재 없이 명확한 기술적 근거 없이 말이죠. 그 주장들은 국가안보, 디지털 정책에 대한 보복, 심지어 펜타닐과의 전쟁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호한 주장들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짜 목표는 무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금이 제품에 미치는 가장 부식적인 효과는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최근 토론토의 한 신문에서 인터뷰를 받은 캐나다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해로운 세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세금이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은 무자비한 독약입니다. 실제 영향으로 가보죠. 캐나다의 제조업, 자동차 부품, 농업 기술 또는 건설업 분야에서 좁은 이윤 마진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장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북미 시장으로 확장을 고려했던 스타트업들은 모든 것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몬트리올 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 수출 기업의 74%가 미국과의 무역 관계의 불확실성에 대해 중간 정도 또는 매우 걱정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숫자는 2023년에는 22%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기업 분위기의 변화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구리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위협할 때 이는 에너지 인프라, 전기차, 통신 및 전자제품의 필수적인 원자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광물을 타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술 생산 생태계 전체를 타격한 것입니다. 더 비싼 구리는 더 비싼 전력망을 의미하고 더 비싼 전기차를 의미하며 더 비싼 데이터 센터를 의미합니다. 이는 몬트리올, 토론토, 레지나, 에드먼턴을 지나 밴쿠버에 이르기까지 생산의 모든 사슬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캐나다산 구리는 아시아에서 정제되어 북미 시장으로 돌아가더라도 새로운 세금 조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미국의 공격적인 전략의 범위를 보여주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입니다. 캐나다가 직접 수출하든 아니든 글로벌 공급망의 연결 고리로 참여하든 상관없습니다. 목표는 항상 같습니다. 혼란을 일으키는 것, 두려움을 주는 것, 양보를 강요하는 것, 그리고 가장 심각한 점은 캐나다가 양보하더라도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월 30일 마크 카니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들, 예를 들어 아마존과 구글에게 비판을 받아온 정책으로 매년 10억 캐나다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철회는 무역 협상을 풀어보려는 명백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몇 일간은 효과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대표단들이 모였습니다. 양자 회담이 예정되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리 세금이 나왔고 그 뒤에는 약품에 대한 위협도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인정을 받기는커녕 위기의 확장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목표가 단순히 상업적이었다면 캐나다의 제스처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디지털 세금 철회는 선의를 나타내는 신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트럼프에게 캐나다는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 부속품 자산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종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논리는 간단하지만 잔혹합니다. 이기는 것이 협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세계에서 모든 대화의 신호는 약점으로 해석됩니다. 모든 양보는 더 많은 요구를 위한 신호로 변합니다. 바로 협박의 논리입니다. 이제 캐나다는 이 게임을 얼마나 더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합니다. 배경에서 캐나다 정부에 연결된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에 하나의 제안이 올라갔습니다. 북미 항공 방위 협정 North American Air Defense Agreement과 유사한 양국 간의 안보 및 방위 조약, 여기에는 전략적 산업에 대한 세금 면제 조항이 포함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그동안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내부 기한은 7월 21일입니다. 미국 정부의 기한은 8월 1일까지입니다. 10일 차이. 10일의 전략적 취약성, 계획된 비대칭성은 미국 대통령에게 마지막 수의 사치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항상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해온 캐나다는 이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게임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10일 동안 무엇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거나 전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위협 속에서의 관성이 그 어떤 것보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비하인드에서 캐나다 정부는 자신의 선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복 세금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시계가 0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농산물, 소비자의 모두가 가능한 보복 대상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동적인 것도 아닙니다. 보복을 한다면 캐나다는 그동안 피하려 했던 게임에 뛰어들게 됩니다. 반응을 보이는 것은 갈등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어쩌면 예측 가능한 강대국으로서의 마지막 신뢰를 포기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 나라는 얼마나 많은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자신을 잃지 않고. 이것이 바로 마크 카니의 딜레마입니다. 그는 단지 도널드 트럼프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제력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세금의 영향을 받는 주들 간의 불편함,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노동조합들의 아우성, 그리고 캐나다 외교가 굴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분석가들의 회의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세금 발표 후 단 2주 만에 32% 급등했습니다. 톤당 가격은 10,000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산 구리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은 전기차, 통신,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논리는 명확합니다. 캐나다를 때리면 그 파장이 미국의 가치 사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부수적 비용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논리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영향과 선거 캠페인에서의 내러티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힘을 보여주고 지배력을 입증하며 동맹을 굴복시키고 협정을 강요하고 싶어 합니다. 그에게 캐나다는 듣는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 정치의 판에서 재조정해야 할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의 재선과 이미지가 중심이 되는 판에서 말이죠. 이제 더 중요한 점으로 넘어갑니다. 캐나다가 새로운 무역 협정을 수용한다고 해도 다시 양보한다고 해도 트럼프가 과연 그 약속을 지킬까요? 그 답은 그의 역사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뢰를 강화하지 않습니다. 2017년 이후 미국은 수십 개 이상의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파기하거나 재작성했습니다. 환경협정, 방위조약, 경제적 협정들이 그 예입니다. 패턴은 반복됩니다. 협상하고 서명한 후 대통령은 생각을 바꾸거나 그저 잘못 해석되었다고 말합니다. 게임이 시작된 후에 규칙을 바꾸는 사람과 협상할 수 있을까요? 캐나다는 진짜 위협이 세금의 비율이 아니라 바로 선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상이 자리 잡히는 것, 즉 어떤 조약도 안전하지 않고 어떤 파트너십도 보장되지 않으며 어떤 약속도 확정적이지 않은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내면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 위기는 모든 숫자와 약어, 기술적 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선의에 얼마나 의존하여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지금 이 순간 쓰여지고 있습니다. 토론토 증시의 주가는 무역 위협이 시작된 이후 9%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불안정한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달러는 아시아로의 첫 액화천연가스 수출 후 강세를 보였으나 미국과의 교착 상태에서 다시 하락했습니다. 봄바디어, 누트리엔, magna 인터내셔널과 같은 기업들은 세금이 생산과 고용에 미칠 영향을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이는 현실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기다림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역설적인 점은 무엇일까요? 미국 경제도 그 영향을 느끼고 있지만 그 크기에 비해 내부 시장과 크기에 의해 더 많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통은 더 분산되고 캐나다의 고통은 집중적이고 직접적입니다. 미룰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캐나다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 답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캐나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압박이 풀리기를, 합리성이 돌아오기를, 미국의 선거용 수사가 물러가기를, 안정성이 다시 숨쉴 공간을 가지기를. 하지만 그 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상업적 안정성, 외교적 신뢰, 예측 가능한 제도들의 시대는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으로, 위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느리고 계산된 해체로 말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 등장한 캐나다입니다. 통증과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배운 나라, 강제로 부여된 안정성은 진정한 안정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 나라, 예측 가능성은 신중하게 쌓아가야 할 것이지 결코 간청해서 얻는 것이 아님을 배운 나라, 항상 소음만 내는 그 이웃의 허락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나라, 그리고 마침내 무엇보다도 진정한 파트너란 돌아오는 대가 없이 단지 요구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 나라. 그렇다면 결국 미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캐나다의 입장이 변한 것에 대해 백악관은 회피와 모호함으로 가득 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이 도널드 트럼프는 텍사스주의 한 행사에서 캐나다의 입장을 배은망덕한 제스처라고 정의하며 어떤 다른 나라도 북미 시장에서 캐나다만큼 이익을 보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고 모든 기존의 양자 협정을 세밀하게 재검토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말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그 게임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호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으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마도 바로 그 침묵이 가장 강력한 제스처였을 것입니다. 결국 이 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진정한 힘은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나 가장 많은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침묵 속에서 흔들림 없는 결단력으로 조용히 구축하는 이들에게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반응은 반드시 공격성이나 타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종종 그 침묵 속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인내에서 비롯됩니다. 시간이 지혜롭게 사용된다면 자주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호하고 확고한 자신감을 지킨 존엄성은 한 나라나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아마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현재 어떤 통제할 수 없는 것들과의 협상 기간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가오는 기한 앞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 이 반성을 간직하세요. 절대로 시간이 당신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게 하지 마세요.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결정을 내리세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면, 질문을 일으켰다면, 여러분이 주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했다면, 저는 여러분께 진심 어린 초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에 구독하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이 글로벌 상황 속에서 캐나다의 역할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남겨주세요.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어떤 미래가 가능하다고 믿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퍼져나가는데 중요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이 프로젝트가 살아있는 것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